안녕하세요. 강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안개 속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는 걸까요? 비 온 뒤 굳어진 땅을 기대해도 될지 권태욱 재정 전문가와 함께 솔직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에피소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그 에피소드를 유튜브에 저희가 업로드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일일이 그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야 그렇게 답변을 달아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또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연히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분과 만나서 제가 EIDL 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며칠 전에 5,000불을 받으셨어요. 정말요? 네. 와.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쁘네요. 네. 그 이번에 조지아주가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먼저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 경제 정상화는 말 그대로 경제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경제 정상화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전체 미국 그 지도를 보시면은 저쪽 좌측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오레곤 같은 경우 그리고 우측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직 열지는 않고 있고 가운데 주들, 남부 주들은 다 열었어요. 그게 바로 나중에 선거 맵을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 그게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주들은 다 열고 있고 민주당 주들은 다 지금 아직까지 열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의 충성파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께서 공화당을 텃밭이니까 먼저 총대를 메고 이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화당 지지자들은 한 40%만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여기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90%가량이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코로나19 이 태스크포스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재개하면 안 된다. 이런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치적으로 풀어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노동자, 소수계 아니면 엘리트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젊은 층도 많고, 그죠?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기독교인들 아니면 보통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가지신 분이나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 그런 노동자들이나 소수계나 그런 사람들 더 보호하자, 위로적으로 더 보호하자는 쪽에서 더 길게 하려고 하는 거고 공화당 쪽에서는 경제가 재개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빨리 재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주식이 올라갔다, 경제가 잘 올라갔다 항상 나와서 얘기했는데 선거할 때쯤 돼서 경제가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재선 가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 역사상에서도 항상 그래 왔어요.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될 때도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고요. 1980년대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오일 쇼크 일어나서 경제가 어려웠을 때 대통령이 바뀌었었어요. 1990년대 초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전에 경제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근래에는 2008년도에 서프라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오바마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었죠. 이번 2020년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경제가 나락으로 떠져 있으면은 공화당이 대통령 그 정권을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보다 경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발언을 자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코로나 자체가 자택 대피령을 이뤄진 다음에 생산과 소비 활동의 저하,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경제를 재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되는데 빌릴 수 없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델타로 예를 들게요. 네. 델타 행동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운항도 못 하고 있고 계속 하루에 뭐 몇십억 원씩 돈의 빚을 지고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될 텐데 현금이 없으면 빌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내니까 네. 채권단이 나서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할 것이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은 그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을 하겠죠. 비행기에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다가 자산을 다 팔라고 할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모기지 포클로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하면은 요 위험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요 시대만 넘어가면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거죠. 왜 다른 데는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2조 2천억 달러 정도를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2조 정도 달러를 지금 시장에 유입을 시키고 있죠. 네. 지금 그 연준과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연준이 돈을 푸는 것과 네. 또 행정부가 돈을 푸는 게 어떻게 다르고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경제학에서는 그 경제 사이클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재정정책, 그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이 금융정책, 그거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정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돈의 흐름을 또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지출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세금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참 애매하잖아요. 중간에 이랬으니까. 그리고 또 돈을 갑자기 늘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부의 채권, 그러니까 신용증, 차용증이죠. 그걸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연기금 아니면 그런 데에서 그걸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샀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으로 2조 2천억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그 금융정책, 연준에서 하는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위원회는 돈을 찍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돈을 정말로 찍습니다. 돈을 만들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서 채권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이번에 2조 원을 찍은 거죠? 그렇죠. 그 2조 원을 찍어서 시장으로 가서 채권을 사들이는데, 왜 그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됐냐면은 연방정부에서 2조 2천억 정도 그렇게 굉장히 큰 분량의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너무나 많은 채권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준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권의 수급률을 조절해 주겠다. 채권을 다 사주겠다. 2조 정도 달러 정도의 채권을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연방정부에서 돈을 더 찍어내서 돈을 더 빌릴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서로 쿵짝이 잘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또 현재 이자율을 굉장히 많이 낮춰놔가지고 정부에서 무한대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찍으면 네.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걱정도 또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미국 경기를 돌리려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저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생산과 소비 활동이 다 멈춘 상태에서 기름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값하고 물가하고는 연동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소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예전의 경제 침체와 다른 경제 침체예요. 예. 그래서 실물 경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금융 경제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돈이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또 경기가 지금 화랑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소비 심리가 극도로 치달은 상태에서 돈을 덮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지현 씨 댁에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금 시장 나가서 막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잠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잠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경제가 68% 정도 소비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 소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작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푼다고 해서 그 시중에 유통되는 돈들이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있고 투자로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또 디플레이션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 현재 가계 만약에 자택 대피령이 계속 발행을 하고 또 경제가 재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모두 멈추는 거잖아요. 그건 소비 활동은 가게에서, 생산 활동은 회사에서 하는 것, 기업들이 하는 건데 기업과 가게들이 다 멈춘 상태면은 누가 나서야 될까요? 그럼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공황 때 1929년 또 대공황 때도 가게하고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그 책에서 배웠던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맞아요. 예. 그렇죠. 네. 뉴딜 정책을 피면서 후보 때도 그때 졌죠. 그리고 그때 만든 고속도로, 다리들 수많은 게 그때 이제 지어졌었는데 아마도 지금도 만약에 이게 장기화 된다면은 정부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들은 돈을 기업들하고 기업하고 가게들한테 무한정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라고 하는 거 있죠. 비행장 아니면 다리들 아니면 고속도로 아니면 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관이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자를 낮춰가지고 0% 이자대로 낮춰놓으면은 돈을 무한정으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미국이 상당히 근대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또 우리의 미래가 꼭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물론 뭐 2차 세계대전도 있었긴 한데 미국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로서 돈도 이제 기축통화권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다시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할 거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때 그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들은 다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미래 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발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뉴스도 챙겨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강지연 씨가 하는 이런 쇼도 계속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오늘 에피소드를 찍는다고 하니까 한 시청자분께서 네. 추가 지원이 있는 것이냐 그걸 그렇죠. 꼭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실 지금 이거를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는데 1차가 있었고요. 그 2차도 있었고 3차가 바로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었던 2조 2천억 달러 그 CARES Ac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뭐 PPP도 받고 EIDL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3차였어요. 3.5차라고 해서 또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PPP하고 EIDL이 인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난 못 받았다. 빨리 신청 못 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2배로 늘려준 게 스티뮬러스 패키지 3.5인데 안타깝게도 EIDL하고 PPP, EIDL 같은 경우는 공짜로 그 만불까지 받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신청이 다 접수돼서 예전에 못했던 사람들 지금 주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청은 못 하세요. 그리고 PP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못 하셨던 분들 지금 하셔도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IDL 중에서 이제 한국 분 중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신청하십시오. EIDL 지금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 만불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더 론도 받을 수 있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가 지금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차는 아마도 지금 나온 법안, 지금 떠돌아다니는 법안 얘기로는 페이롤 텍스라는 거 우리가 7.65%씩 내는 게 있거든요. 메디케어랑 소셜로 가는 그 돈을 안 내게 해줄 거고 또 회사 입장에서 7.65로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내도 되고 또 자영업자들은 내가 회사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15%를 내야 돼요. 15.3%. 그렇죠. 그걸 안 내게 해줘요 또. 안 내게 해줄 그 법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한테는 또 직원들의 임금의 80%를 지금 이제 재정 보조를 해주려고 지금 연방 정부가 그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임금의 80%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건 언제 뭐 될지 안 될지 이제
이제 법이 이제 얘기가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보통은 바로 되지는 않고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을 한 다음에 그게 미국의 아름다움이죠. 절충하는 게. 그래서 절충을 해서 나올 것 같은데 4차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다른 것들이 또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참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정부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